일본의 경제 보복에서 시작된 한일 갈등이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수출 절차 우대 제도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제 보복은 어디까지인지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어느 정도인지 오늘 이슈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엔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광노성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도쿄에서 양국 양자 회담 식으로 이제 실무회의가 있었는데 좀 우리나라랑 일본의 입장이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양자 간의 협의다라고 출발을 했는데 일본에서 설명회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네. 했고 또 그날 나왔던 회의 장소나 또 옷차림 같은 것만 봐도 우리가 좀 홀대받는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일본이 일부러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나선 건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가스미가세키라고 그래요. 거기 일본 동경에 있는 그 관청가, 거기에 이제 경제산업성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보면 평소부터 실무협의는 굉장히 소탈하고 격의 없이 진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원래요? 과장급 원래부터. 근데 이번에 보면 좀 참고 밑으로 넣어서 보통 오피스에서 하거든요. 그거 관련되는. 근데 완전 참고던데요. 근데 참고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화이트보드에다가 설명회라고 이렇게 붙이고 네. 그래서 거기는 이번에는 조금 의도는 섞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부터 그렇게 하긴 하지만 이번엔 과장급 둘이 앉아서 하는데 그것도 한국 대표를 불러서 그렇게 하면서 설명회라고 굳이 쓴 거 보면 화이트보드에 의도가 섞인 걸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랑 이렇게 실무 협상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물론 간소하게 한다고 쳐도 실무협상 아주 네. 소탈하게 해요. 다른 나라랑도요? 다른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도 지하로 불러가지고 네. 좀 그렇죠. 예. 지금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측에서 수출 규제 철회 요구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측 실무진이 반박을 했는데 일본 측에서 또 재반박을 했단 말이죠. 일본 측의 이런 행동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두 되겠습니까?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예. 봐요. 우선 이제까지 경험해 보면 네. 철회라는 공식 표현을 우리 측에서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네. 철회라는 얘기를.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없더라도 이제 얘기 논쟁을 진행되는 그 내용을 보면 알 텐데 의도적으로 자기 주장, 이걸 설명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런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섞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가능성이 교수님께서 호재죠.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설명회라는 게 있잖아요. 설명이라는 건 사실 좀 일방적인 방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본에서 뜻하는 것도 그런 식이었을까요? 양자 설명이라는 게 이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알려주겠다 너네가 그러니까 설명해 이제 단순하게 알려주는 것이지 협의는 디스커션이잖아요. 네네. 그런 건 아닌 협상이는 거네요. 니고시에이션이고 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의 경제 제재가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일본도 완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우리나라를 빼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금수 조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좀 제재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경제산업성이 운영하고 있는 외국환관리법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외국환관리법에 근거해서 전략 수출물자 관리 규정을 운영을 한 거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포괄적인 승인국가 리스트를 우리 이제 화이트 리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건별로 매번 이제 수출 전략 물자를 승인을 매번 건별 수출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한 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화이트 리스트인데 우리가 2004년에 가입이 됐고요. 거기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화이트 리스트에 제가 알고 있기로 27개국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는데 우리가 빠지면 26개국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지금 하는 1일 날 발표를 하고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보면 시행 이후에 불화수소의 경우에 네. 에칭가스라고 그러는 네. 고순도 이건 한 건도 들어온 적이 없는 그러니까 한 실질적으로 번도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거의 금수 조치에 좀 가깝다라고 금수죠. 봐도 되겠네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불화수소 같은 것이
90일까지 허가를 해주도록 돼 있는데 네. 만약에 89일쯤 와가지고 우리 이거 서류 미비니까 다시 한번 하자 그러면 다시 90일 또 연장돼요. 지나가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건 아주 교묘한 행정 조치죠. 이걸 우리가 옛날 이제 레드 테이핑이라고 보통 통상용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좀 제외가 됐다는 거를 기정사실화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엄포성에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은 아직은 이제 위협 효과를 노리고 예. 지난번에 이제 주한 일본 대사가 했지만 타협의 여지는 있다라고 해서 네네. 했는데 24일까지 우선 의견 수렴 절차를 이번에 거치게 돼 있고요. 일본 법상. 그러나 거의 이번 주 18일이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8일이요? 그때는 이제 일본이 지난번에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이 중재위 요청을 했었는데 네. 요것의 응답 시한이 18일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때 이제 2차 규제 가능성이 있고 2차 규제까지도 했는데 만약에 한국이 응답이 없다. 이렇게 되면 24일 날 의견 수렴 절차는 뭐 요식적인 행위가 될 것 같고 네. 그렇다면 8월 중순부터 실제로 전략 수출 품목 1,100개에 대한 수출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뭐 지금 수수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캐치홀 제도라는 것도 네.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로 있는 건가요? 요거는 이제 캐치홀이니까 모든 걸 다 잡아낸다는 예. 네. 그대로 이제 생각하면 그런데 전략 수출 물자의 관리 강화된 관리 제도를 갖고 있느냐. 예를 들면 WMD라고 하는 대량 살상 무기나 이 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고 비록 이제 수출 금지 품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WMD나 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수출을 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관리 제도를 갖고 있느냐. 요게 이제 캐치홀 제도죠. 그래서 지금 캐치홀 제도를 핑계로 한다는 것은 한국이 이런 전략 수출 물자에 대한 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는 신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유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뭐 일본의 대응 방식이나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가능성, 뭐 캐치홀 제도 도입 이런 거 봤을 때는 계속 지금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조짐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일본이 이번에 이제 단단하게 모르고 나온 한국이 거구나. 이제 지난번에 위안부 협의 2015년에 있었던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요것도 해서 단단하게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촉발이 된 게 이번 연초에 네. 레이더와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발사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이 영공 침범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쵸. 아무리 영공 침범해도 우방국, 안보국, 동맹국한테 그렇게 레이더 발사하는 거까지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이게 걸로 이제 확 틀어져 있어 이번에 한번 과연 이제 일본식 표현으로 하면 네. 뭔가 버릇을 그런 아. 얘기 같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 사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수출 제재 조치를 하는 게 그 유엔 대북 제재 위반 때문이다. 뭐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를 한 상황인데 청와대는 유감을 표명했고 한일 양국이 국제 기구의 조사에 좀 대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부의 대응이 모르겠습니다. 선명하게 대응을 한 건지 아니면 좀 모호한 얘기가 있는 건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물론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정부의 이런 대응은 당연하죠. 우리가 불경종 무역 행위에 대한 수출 규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네. WTO에 제소를 하듯이 네.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지 않고 그냥 두면 일본은 뭐 지난번에 오사카 G20에서 아베가 선언했잖아요. 공정하고 자유스러운 무역을 네. 주창하는.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네. 그 다음 날 우리가 내려버렸으니 이것은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사실 일본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는 그 이유로 들었던 게 이제 작년 10월에 있었던 그 강제 배상 판결 징용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을 거론했단 말이죠. 그렇다라면은 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징용 배상 문제를 맡겨보면 어떻겠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그렇게 되면은 어떤 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승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전후방 이런 컨텍스추얼리 볼 때 네. 일본의 배상 원칙을 규정한 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거든요.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는 무보상을 원칙으로 해서 합의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무보상을 원칙인데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우리에게 3억 무상, 2억 차관 이렇게 해서
모두 갚은 것으로 일본은 생각하고 있는 게 일본의 생각이죠. 그러나 민간 개인에 대한 것은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인 임금 다시 돌려달라 하는 것이 이제 대법원 판결 아니에요. 따라서 승소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굳이 ICJ까지 가서 이게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만 거기까지 가서 하는 것은 좀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김현종 2차장이 미국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그 이번 한일 갈등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공감을 했다고 하는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미국 스타일이죠. 얘기할 때 또 외교적인 수사를 잘 하는 게 적극적으로 맞다라고 얘기하고 You are great 그렇다고. 네. 그 미국에서 협상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실제 행동은 다르죠. 우선 화웨이에 대한 지난번 미국의 동참 요청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민간 기업이 하는 행동인데 정부가 어떻게 나서냐. 그래서 이제 놔뒀단 말이죠. 바로서 이제 민간의 자율적 판단이라고 놔둔 것, 이것에 대해서 미일 간의 모종의 한국의 안보 상대국으로서 동맹국으로서 조금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오고 갔을 수가 있어요. 외교 테이블에서 보면. 그다음에 이제 과거를 보더라도 우리 탭스 가스라미력이라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1905년도에 네.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인정 대신에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인정을 서로 교환한 게 그렇죠. 이제 막 교환했었죠. 육군 장관 태프트하고 일본 외무장관하고 가스라 협약이 네.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시크릿 딜 같은 어떤 묵인된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밖으로 절대로 안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테프트가스로 도역 알았나요? 대한민국 통보 안 받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 내부의 흐름을 잘 간파를 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3자를 동원할 네. 때도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본의 이런 수출 규제, 경제 제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사실 뭐 예전부터 나라별로도 그렇고 무역 갈등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존재해 왔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우리 경제에는 이게 장기화됐을 때 어떤 영향,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거라고 굉장히 보세요? 크죠. 우선 80년대에 있어서 86년에 타결된 미일 반도체 협정이 있었죠. 예. 사실은 미국 정부와 일본 기업들 간의 협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정부, 미국 정부 간 두 개의 협정, 조약을 합친 거를 이제 반도체 협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반도체 협정 때문에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몰락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가격을 올려 받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한국이 부상해서 이제 이런 문제로 왔어요. 일본이 지배를 하던 반도체 시장을 한국이 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미일 반도체 협정에 영향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와 유사한 경우도 2012년에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가 있었죠. 네. 바로 일본이 생각구현도 중국명 랴오이따오라고 그런 거기에 대해서 점령에 대한 보복 조치로 네. 수출 규제가 있었는데 히토류 수출 규제가 있었는데 바로 3년이 지나서 타결은 됐지만 이미 히토류는 3년 동안 뭐 수출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또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분쟁도 마찬가지로 이렇듯 우리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역 갈등의 효과적인 해결은 대단히 중요하다. 만약에 일국 경제가 이런 무역 갈등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이 없으면 일국 경제의 타격, 특히 한국 경제의 이번의 타격은 굉장히 클 것이고 또 산업도 몰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런 전례의 사례를 참고해서 지금 아주 현명하고 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일본 출장길에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일부 물량을 확보했다라고 밝히고 또 제2의 경제 제재를 대비해야 된다라면서 긴급 사장단 회의를 소집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일본 가서 직접 경험하고 왔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기업인은 정부 입장하고 다르죠. 바로 자기의 생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네. 무조건 먼저 나서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대체제를 확보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국산화를 할 수 있느냐 자체 생산, 뭐 수직 계획이라든지 통해서 바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이제 대체제를 우회 생산한 건 일본에서 생산한 것이 아니겠다는 수출 규제에서 아니니까
그래서 일본 기업이 딴 나라에서 생산한 그래서 우회 수입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대체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공급되기 가능성이 있죠. EUV라고 하는 엑스트라 울트라 바이올렛 그거 이제 10나노급 이하죠. 네네. 우리가 이제 퀄컴하고 계약하고 엔비디아하고 계약하는 게 그건데 네. 삼성이 그거 하려면 EUV가 필요하니까 플러스서 쪽도 러시아에서 공급할 의사가 있다고 한 거 보니까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부나 기업에서 하고 있는 대응책 중에 거론되는 것들이 이제 WTO 제소, 뭐 아까 언급하셨던 국제사법재판소에 또 의뢰하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소재 국산화, 그다음에 또 수입선의 다변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되는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아니면 쉽게 바꾸기 좀 어려운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 단기적인 조치는 해야 될 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조치는 병행해서 취재해야지. 이게 산업에 특히 우리 수출의 20% 성장의 반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네. 장단기 전략은 같이 추진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럴 게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제를 물론 러시아가 이제 불화수소 같은 고순도를 공급하기는 했다고 그랬지만 이럴 때 바로 국산화를 위한 노력이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될다라고 봅니다. 이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 염료 있잖아요. 우리 옷에 들어가는 옷 들어가는 염색하는 염료. 그게 이제 원래 18세기까지 영국이 전 세계 그 식민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추럴 다이라고 그러는 자연 염료. 요거는 인도네시아 같은 데저 열대 지방에서 나거든요. 네. 영국만이 채색 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 산업혁명 후반기 후발주자이면서 소위 말해서 식민지가 없었던 독일 같은 경우는 전부 까만 옷밖에 못 입었거든요. 흰 옷 아니면 까만 옷. 염색이 안 되니까. 염색할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개발한 게 독일이 자기의 화학 기술로 개발한 게 synthetic dye라고 하는 합성 염료거든요. 네네. 네.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염료가 지금 천연 염료가 아니라 합성 염료 제품들이죠. 바로 이걸로 해서 독일이 극복한 사례가 있듯이 네. 이번에 소재에 대한 것, 또 그다음에 물질에 대한 것, 네. 이거 국산화도 시장 지배력을 우리가 그만큼 갖고 있고 반도체 산업이 크니까 반드시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동국대 광노선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